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숙제 같은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 지은이는 이서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나우리 가족 상담소 소장으로 30년 넘게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행복을 여는 아침 감정식당 코너에 출연하고 있다. 책 속 경구는 물론 내담자나 이웃 주민, 출근길 택시기사가 무심코 흘린 명언 등을 모으고 그에 관한 자신만의 성찰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는 그렇게 모은 수천 개의 명언 중 특히 중년의 명랑한 인생에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엄선하여 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부담감이고 좋아하는 감정이 홀가분함이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숙제의 연속이다. 어릴 때는 부모가 내주는 생활 숙제,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 내주는 진짜 숙제, 커서는 취업 숙제, 결혼 숙제, 자식 숙제, 나이 들어서는 건강 숙제를 풀다가 마지막엔 죽음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서 숙연해진다. 숙제의 연속인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낸 숙제가 아니라 남이 낸 숙제로 허덕이는 삶이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허겁지겁 살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도 시원치 않고 여기저기 병이 생긴다. 100년 인생에서 50은 터닝 포인트다. 숙제처럼 살던 인생을 내려놓고 축제처럼 살아야 하는 시기다. 그러려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 힘은 육체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 힘이다. 정신적 힘은 한마디로 곤란한 일이 생길 때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지혜를 말한다. 서양 속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밤도 대낮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대낮도 깜깜한 밤이라 했다. 인생 후반은 정신의 힘으로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운 모든 감정을 요리하고 느닷없이 닥치는 불행과 불편을 멋있게 맞이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럴 때 부담으로만 다가오던 숙제 같은 인생은 홀가분함으로 가득한 축제 같은 인생이 된다.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클라우디아누스, 로마의 시인. 많이 가진 사람은 있어도 충분히 가진 사람은 없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월세를 살 때는 전세 사는 사람이 부럽고 전세 살 땐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부럽다. 자기 집을 가지면 더 비싸고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부러우며 비싼 집을 가지면 별장을 가진 사람이 부러운 게 인간이다. 50이 되면 서서히 욕망을 정리정돈해야 한다. 정리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고 정돈이란 있는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정년을 앞둔 대학 교수인 한 선배는 요즘 물건을 살 때 이게 꼭 필요한가? 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한다. 자문자답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상하게
평소 사던 물건의 절반도 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물질에 탐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사람은 즉시 마음 부자로 진입하게 된다. 50 이후에는 탐내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원하는 것 가운데 일부를 못 가지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버트런드 러셀, 영국의 철학자, 수학자, 논리학자, 195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석유가 펑펑 나는 산유국인 브루나이의 국왕이 가진 고민은 젊은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국민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유로 버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다 보니 부자가 아닌 국민이 없다. 그러자 공부하거나 일할 동기가 사라진 것이다. 선진국에 유학을 가면 자금을 대주겠다고 해도 젊은이들은 가지 않으려고 한다. 공부하는 건 힘이 들기 때문이다.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힘들게 머리 써가며 공부할 이유가 없다. 언뜻 생각하면 브루나이의 국민은 지상 낙원에 사는데 감사하며 행복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도리어 지루하고 권태로워한다. 내 아들은 가끔 돈이 별로 없는 엄마랑 아빠가 고맙다고 말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 처음에는 솔직히 비참한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설명을 듣고 감탄이 나왔다. 엄마 아빠가 돈이 아주 많았다면 나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거고 공부에서 얻는 성취감도 못 느껴봤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관한 꿈도 못 꿨을 거고요. 아들을 보며 깨달았다. 그래, 뭘 하나 덜 가지는 게 완전한 행복의 조건이로구나. 알면 너그러워진다. 이서원, 한국의 작가, 상담가, 교수. 좀 봐줘라. 아버지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 유난히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씀하셨다. 생전 남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았던 넉넉한 마음의 아버지는 딸이 이런저런 곤란으로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면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좀 봐줘라. 라고 말을 해주곤 했다. 곤란하고 힘든 일을 당한 순간에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상대방도 그럴 만한 딱한 사정이 있거나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가진 표정의 뿌리는 좀 봐주라 라는 아버지의 말이었다. 간디는 폭력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폭력 행위자를 상담하면 할수록 간디의 말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인지 실감한다. 사람은 모르면 교만하고 알면 겸손해진다. 모르면 쉽게 남을 배척하지만 알면 남에게 너그러워진다. 버릇의 치료법은 반대 버릇이다. 에픽테토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저주 때문에 두꺼비가 되었던 왕자가 드디어 마법이 풀려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저주를 풀어준 공주를 말에 태우고 궁전으로 돌아가던 왕자의 눈앞에 파리가 나타났다. 왕자는 얼른 혀를 내밀어 파리를 잡아 입에 넣었다. 두꺼비였을 때 버릇이 사람이 된 후에도 나온 거였다. 버릇은 처음엔 실처럼 가늘지만 점점 동아줄처럼 굵어진다. 버릇은 이내 제2의 천성이 된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사소한 것부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자기 탓으로 돌려 결국 우울증에 빠지는 심각한 것까지 버릇은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다. 맞이었던 우리 형은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누가 봐도 분명히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도 괜찮냐고 물어보면 늘 그래,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다 덜컥 암에 걸렸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암은 환자분이 너무나도 나로 살아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그동안의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애쓰며 살아오셨나 봅니다. 형이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나는 살면서 형이 우는 걸 그때 처음 보았다. 어느 날 병실에서 물끄러미 나를 보던 형이 말했다. 암이 전이 되어 온몸에 호스를 주렁주렁 단 채였다. 서원아, 나는 괜찮아. 얼른 집에 가봐. 어쩌다 이 버릇을 가져 몹쓸 병에 걸렸는데도 의사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죽어가면서까지 끝내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단 말인가. 지금도 세상을 떠난 형을 떠올리면 쇠줄보다 강하던 그 버릇이 생각난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면 장기가 대신 운다는 것을 형을 통해 알게 된 후 형을 닮았던 내 버릇이 반대로 변했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아. 그거 싫어. 라는 말을 솔직하게 하게 된 것이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내 버릇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버릇의 치료법은 반대 버릇이다. 흰 머리는 지혜가 아닌 나이를 나타낼 뿐이다. 메난드로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양반집 자제로 태어난 한 아이가 어느 날 안방에 들어가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잠자는 아버지의 배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얼른 마당으로 나와 연못에서 개구리를 잡아 방 앞으로 던졌다. 구렁이는 개구리를 따라갔고 아버지는 위험에서 벗어났다. 훗날 이 아이는 현명한 정승이 되었다. 만약 뱀을 보고 경악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더라면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했을 것이다. 지혜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 지혜란 깨달음과 적용을 합한 말이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현재 직면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지혜는 나이를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평소 깊이 생각하느냐, 얕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물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혜와 담을 쌓게 된다.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에서 의미 있는 이치를 배우지 못한다면 지혜로워질 수 없다. 제대로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나이만 먹고 경험만 쌓일 뿐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줄 의무가 없다. 마거릿 미첼, 미국의 소설가. 무인도에 특전사, 운동선수, 노 시인이 불시착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노 시인이었다. 특전사는 맹수와 싸우다 죽었고 운동선수는 섬을 벗어나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했다. 노 시인은 이것도 인생이다 라며 묵묵히 지내다가 지나가던 배에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노 시인은 오랜 세월 살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자신이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득했다. 그래서 차분히 무인도에서의 삶을 또 다른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살았다. 설령 구조되지 않는다 해도 이것 또한 인생이라 여겼다. 인생은 주사위다. 무슨 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무슨 수를 나오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무슨 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성경 루카 복음서 14장 11절. 요양원에 엄마를 모신 자식이 몇 달 만에 엄마를 찾아갔다. 요양원에 머무는 모두가 모여 놀고 있는 곳에 엄마만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왜 다들 있는 곳에 가지 않으셨어요? 수준이 안 맞아서 어울릴 수가 있어야지.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수준이 안 맞아서 어울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하고, 저 사람은 가진 게 돈밖에 없고, 저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고, 그때마다 이유가 달랐다. 엄마에게는 자신을 뺀 대부분이 수준 낮은 사람이었다. 그런 이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게 엄마의 지론이었다. 엄마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고 당신이 특별히 높은 수준인 것도 아니었다. 부모가 뒷바라지만 제대로 해줬으면 장관 한 자리는 했을 거라는 말만 반복해서 할 뿐이었다. 엄마는 수준 이하의 인간들과 사는 자신이 불쌍하다는 소리를 평생 해댔다. 엄마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은 그럴듯한 학력, 번지르르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식의 유명세까지 세 가지였다. 어느 하나라도 시원치 않으면 일단 수준 미달에 모자란 인간으로 보았다. 그런 엄마가 어딘가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먼저 피하고 싫어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엄마의 눈빛을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자신의 기준에 둘러싸인 사람은 기준을 벗어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결과 사람 사이 외로운 섬이 되어 쓸쓸히 죽어간다. 내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주신 선생님은 70이 넘어 온라인 대학교에 입학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저는 이 전공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선배님들께 소중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깍듯이 인사했다. 그런 선생님 곁에는 학생들이 늘 삼삼오오 모였다. 자신을 열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다가선다. 우리의 삶에는 바라던 일보다 바라지 않던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플라우투스, 고대 로마의 희극 작가. 1934년 독일 작센 주정부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 수학 자격 시험에서 출제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어떤 약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은 평생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이 약의 발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였다. 고득점을 받은 답안은 인류는 발전을 멈춘다는 것이었다. 고통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를 이었다. 고통은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 고통을 피하고자 약을 개발하고 명상을 한다. 그런 과정에서 문명이 발달한다. 다시 말해 문명 발달사는 고통 극복사이기도 하다. 고통은 없애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잘 요리해야 할 재료다. 자기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독일 속담. 든든한 새끼줄 좀 없냐? 왜요, 엄마? 너희가 잘 찾아오지도 않는데 혼자 살아서 뭐하냐? 목을 매달려고 해도 새끼줄이 시원찮아 자꾸 끊어진다. 엄마의 전화에 놀라 상담실을 찾은 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얼마나 자주 찾아뵙나요?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저희 6남매가 모두 서울에 사는데 순번을 정해서 매주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토요일에 가면 어머니가 그러세요. 하루 자다 갈 거 왜 왔냐? 금요일에 오면 이틀은 자고 갈 텐데. 그렇게 자주 찾아뵙는데도 목을 매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게다가 서울에도 자주 오세요. 생신이라고, 봄꽃 보고 싶으시다고. 전화도 이틀이 멀다고 하시고요. 그래도 외롭다고 하는데 이 나이대 어머니들 보통 이러시나요? 며칠 후 우연히 집단 상담을 하러 간 건물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계단 청소를 하시는 어머님 한 분을 뵈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아들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자주 전화를 받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닌가. 같은 서울에 살아도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전화를 자주 해요.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통화하면 너무 반가운 거죠. 바쁜데도 어미 생각에 전화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1년에 꼭 한두 번은 찾아오기도 하니 너무 미안하고 고맙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한 분은 매주 찾아뵙고 매일 전화해도 죽겠다 하는데
다른 분은 어쩌다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고맙고 살맛이 난다고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행불행을 좌우한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교육자다. 랠프 월도 에머슨, 미국의 사상가, 시인. 공부가 뭔지 아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단순하고 쉽게 한 줄로 말하는 거죠.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시작한 첫 해, 교수님이 무심코 해준 한마디가 내 평생 공부의 정석이 되었다.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말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만나지만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선생님은 만나기 어렵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상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일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본질을 볼 수 없다. 의지를 가진 후에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노력은 자기만의 경험과 사색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원에서 폭력과 상담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이 내게 물었다. 폭력이 뭔가요?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거죠. 욕설이나 구타처럼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잘했을 때 격려, 칭찬, 보상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폭력이다. 내가 폭력을 이 한 줄로 표현하는데 30년의 폭력 상담 경험과 사색이 필요했다. 사색하는 방법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한 줄로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사색이란 깊은 생각의 다른 이름이다. 틈이 날 때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인생도 잘 보이게 된다. 부부 생활이란 두 사람 중에서 낮은 쪽의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앙드레 모루아, 프랑스의 소설가, 전기작가. 교양 있는 집에서 자란 고상한 성품의 아내는 식사할 때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것을 좋아했다. 남편은 시골에서 고생하며 자라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음악 같은 건 사치라 여겼고 아내가 밥 먹을 때 음악을 틀면 정신 사납다며 화를 냈다. 이 부부는 결국 음악 없이 밥만 먹게 되었다. 교양 있는 여자와 교양 없는 남자. 두 사람의 결혼이 낳은 결론은 교양 없는 부부였다. 이처럼 모든 부부에게 여지없이 작용하는 법칙은 하향 평준화 법칙이다.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을 끌어내려 자기 수준으로 만드는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오래도록 상담해보니 이 법칙은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아내가 고상한 사람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만나면 고상한 부부가 아니라 폭력 부부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반듯하고 지성적인 남편도
거칠고 감정 기복이 심한 아내를 만나면 지성적인 부부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부부가 되었다. 꼭 결혼 생활까지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많은 인간관계는 하향 평준화되기 십상이다. 나를 아낀다면 아무나 만날 수 없다. 하나라도 배울 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내 삶도 올라간다. 우리들은 끓는 온도가 서로 다르다. 랠프 월도 에머슨. 이런 여자하고 더 이상 살면 안 되겠죠? 70대 어르신이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꺼낸 이야기다. 보름 전 아내의 40년 전 일기장을 우연히 보고 저녁에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문장을 발견했다. 눈이 뒤집어졌다. 이건 남자와 밤을 보냈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 경험이 있었던 거구나. 상상은 거침없이 뻗어나갔다.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뒤덮었다. 그날부터 술을 마시고 아내를 추궁하고 아니라는 아내에게 손까지 대는 지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상담실을 수소문해 찾아왔다. 며칠 후 50대 남자가 재혼한 아내의 문제로 상담을 왔다. 최근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내와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결혼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도 한 차례 외도한 적이 있었다.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 다시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은 충격에 빠졌다. 남자는 나에게 말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살아야겠지요? 50대 남편의 얼굴 위에 며칠 전 70대 남편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결혼 전 아내가 개인적인 일기장에 적은 사실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한 문장에 이혼을 결심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아내가 거듭 외도한 사실을 알고도 함께 살려고 결심한 남편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작은 흠에도 온 세상을 불태울 듯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커다란 흠결에도 작은 모닥불을 끄듯이 화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건 신기한 일이다. 두 남편을 상담하면서 나는 우리는 끓는 온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에머슨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일에 대한 해석 때문에 힘들다라는 고대 그리스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도 떠올랐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는 두 남편을 며칠 사이에 두고 상담하고 나서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내는 화를 모두가 내는 화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게 화낼 일이냐며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나와 비교도 안 되게 화를 낼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서로의 끓는 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어른이 된다.
모든 일은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엔 쉬워진다. 티 풀러, 영국의 성직자, 역사가.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분 중에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보통 2, 3년 사이에 그만두지요. 왜 그만둘까요? 일이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오래 하면 되죠. 오래 하면 쉬워져요. 나의 질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님이 들려준 대답은 단순했다. 대답을 곱씹어 보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 하면 쉬워진다. 모든 일은 오래 하면 쉬워진다. 일 자체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쉬워질 때까지 버티지 못할 뿐이다. 내가 작은 암자에서 스님과 함께 살던 몇 해 동안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머리 깎고 10년만 있으면 주지가 된다는 말이었다. 오래 하면 중노릇이 쉬워진다. 그리고 잘하게 된다. 나도 처음 책을 쓸 때 힘을 주고 썼다. 그런데 책이 10권을 넘어가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힘을 빼고 담백하고 짧게 쓰게 되었다. 처음 공들여 썼던 책보다 나중에 쓴 책이 오히려 더 잘 읽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은 무엇이든 어렵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버티는 정신이다. 귀가 나를 가르쳤다. 칭기즈칸, 몽골 제국의 제1대 왕. 칭기즈칸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다. 칭기즈칸의 가장 큰 무기는 다름 아닌 귀였다. 그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부하의 소리를 듣고 적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귀가 나를 가르쳤다이다.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stupid의 여러 뜻 가운데 하나는 듣지 않는다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자기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듣는 사람이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는다. 어느 시골 마을 구멍가게 앞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산 너머 다른 마을로 가던 나그네가 노인을 발견하고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산 너머 마을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노인은 그저 손짓하며 말했다. 가봐. 어디 이런 심통사나운 노인네가 다 있어. 속이 상한 나그네가 꾸벅 인사를 하고 걸어가는데 뒤통수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가면 3시간. 내가 차를 끌고 가야지. 차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 70대 택시기사. 제가 택시 운전대 잡은 지 40년인데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손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탈 손님은 어떻게 해도 타요. 그런데
안 탈 손님은 바로 앞에 갖다 대도 안 탑니다. 그래서 손님 있나 없나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요. 손님, 택시를 왜 운수업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날 운수 따라 손님 태우는 업이라고 운수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 무례한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별 손님 다 타거든요. 그걸 기사가 어떻게 고릅니까? 그냥 그때 운수 따라 모시고 가는 거죠. 머리가 백발인 70대 택시기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구구절절 오라 감탄했다. 저는요, 매일 아침 이런 생각으로 운전을 시작합니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지 차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돈 벌려고 차를 몰잖아요? 그러면 차가 나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사고도 나고 건강도 버려요. 그런데 내가 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안전하게 가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돈도 따라옵니다. 아등바등 모나 안전하게 모나 버는 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내가 차를 끌고 가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남는 장사다. 남에게 배우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서원. 16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 몽테뉴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보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많다. 라는 카토의 말을 소개했다. 이 말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며 현명한 사람은 모두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 어리석다면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게 당연한데 왜 배우려 하지 않는 걸까?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우리 부부 사이에 관해 뭘 알아? 당신과 같이 사는 내가 우리 사이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지. 부부 상담을 가보자는 아내 이야기에 발끈하며 상담받기를 거부하는 남편들이 단골로 하는 말이다. 정말 같이 산다는 사실이 서로를 제일 잘 안다는 보증수표일까? 이런 이들은 10중 8구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만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여기고 상담실에 오기를 꺼린다. 반대로 현명한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데 왜 배우려 하는 걸까? 그것은 혹시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어디 한번 전문가에게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상담실을 찾는 남편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지능이나 사회적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다. 나 자신,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일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며 나는 아직 나 자신,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일을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현명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단 하나는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신은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아직 잘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가 현명한 오십이다. 남을 의식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최민식, 대한민국의 배우. 라디오 방송에 고정 패널이 되어 처음 출연했을 때 힘들었던 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채 몇 번 출연하지 않았을 때부터 갑자기 사고가 나 방송이 펑크나고 그 일로 방송국에서 내게 더 이상 방송을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상상까지 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런 나를 자유롭게 해줄 사람이 나타났다. 다름 아닌 아내였다. 진땀을 흘리면서 방송하고 집으로 돌아와 여보, 오늘 나 방송에서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매번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 오늘도 깜빡했네. 미안해요. 첫 방송도 놓치더니 매번 놓쳤다고 고백하는 아내를 보며 서운한 건 잠시, 왠지 모를 해방감이 가슴속에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마누라도 안 듣는데 누가 듣겠어? 신기하게 그 다음 방송부터 마음이 편해졌다. 내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나를 보고 PD님이 말했다. 아, 이번 주 좀 다르신데요. 금방 방송에 적응하셨네요. 아주 편해지셨어요. 어느 순간 청취자들의 반응도 전보다 훨씬 재미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졌다. 남을 의식해서 불행이 오는 까닭은 허세를 부리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나보다 더 근사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과장을 한다. 허세에는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래서 힘이 든다. 내가 아닌 모습을 나인 척하기 때문에 어색하다. 그뿐만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고 있어야 하는 나를 긍정하기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싫어진다. 게다가 남이 원하는 나와 그렇지 않은 내가 공존하기에 이중적인 사람으로 보여 내가 미워진다. 허세는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잔뜩 힘들게 하는 것이다. 남을 의식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진다. 내가 나일 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 지혜는 침묵의 아들이다. 이근후, 한국의 정신의학자. 90이 넘은 이근후 선생님의 주특기는 침묵이다. 어쩌다 멀리 차로 모시고 몇 시간을 가도 한마디 말씀이 없다. 길고 긴 침묵이 이어진다. 어쩌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내가 무엇이라도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다가 짧은 한두 단어로 된 문장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긴 침묵이 이어진다. 그런데 그 문장은 내 머리와 가슴 속에 몇 달 혹은 몇 년을 머문다.
언젠가 나는 침묵을 깨고 이런 질문을 했다. 선생님, 수도자 한 분이 득도하면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잘 살까요? 잠시 침묵하던 선생님이 대답했다. 거꾸로 됐다. 득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야 득도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짧게 하셨다. 그런데 신기하게 긴 설명이 하나 없는 그 말이 결혼해서 사는 20해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침묵함으로써 우리는 사물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나는 아직 당신을 모르니 잠시 침묵함으로써 당신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침묵과 표현은 차례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통로가 된다. 먼저 침묵한 채 잘 보고 잘 들어야 있는 그대로를 알아낼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알아낸 뒤에야 비로소 표현할 수 있다. 폭력이란 통제의 다른 이름이다. 이서원.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부부의 주말, 시댁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남편이 먼저 현관문을 나서고 아내도 따라 나가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가 받았다. 시어머니였다. 언제 출발하니? 지금 나가려고요. 아, 그래? 너희들 올 때 뭘 타고 오냐? 지하철로 가려고요. 거긴 바로 지하철역이 없을 텐데 일단 마을버스를 타겠구나. 아, 네, 어머님. 그러면 지하철 계단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뛰지 말고 점점점. 그렇게 이어진 시어머니의 시시콜콜한 당부가 5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밖에서 안 나오고 뭐하냐고 소리치던 남편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전화 받는 모습을 본 남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다짜고짜 아내의 손에서 수화기를 획 낚아채더니 고함을 빽 질렀다. 엄마, 내가 엄마가 먹으라면 먹고 죽으라면 죽을까? 남편은 수화기를 거실 바닥으로 집어던져 박살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어머니는 외동아들인 남편을 끔찍이 아꼈다. 대학을 갈 때도, 군대를 갈 때도, 직장을 잡을 때도, 심지어 결혼할 여자를 만날 때도 엄마의 계획과 관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과 연락을 끊었다. 아내에게도 절대 연락하지 말라며 명령에 가까운 약속을 받아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에 누구보다 기가 막혔던 건 아내였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그날 이후 달라진 남편의 태도였다. 남편에게 무슨 의견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며 신경질을 냈다. 연애 때는 못 보던 남편의 모습이었다.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구속하고 간섭하는 것이 실은 폭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그토록 싫어하며 단절하고자 했던 엄마의 사랑은 실은 사랑의 가면을 쓴 폭력이었던 것이다. 폭력이란 물건이 날아다니고 주먹이 오가는 일이 아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폭력이다. 폭력이란 통제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사는 것이 비폭력이다. 우리가 관심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지금까지 숙제 같은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